예, 오늘 밤에는 서성란 소설집 유채에 들어있는 소설 표제작 유채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채. 4인용 식탁 하나로 충분했다. 번잡하게 교자상을 꺼내지 않고 율과 율의 친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천천히 먹고 난 뒤에 소화는 경수와 늦은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저녁에 율은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등교하지 않는 주말에 생일잔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앞당기거나 늦추지 않겠다고 고집한 사람은 소화였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단짝 친구들과 함께 곧장 집으로 오라고 소화는 율에게 일러두었다. 입시가 코앞이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야식을 먹은 뒤라야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는 아이들이었다. 규와 율은 같은 빌라에 현과 석은 맞은편 빌라에 살아서 오가며 시간을 낭비할 염려는 없었다. 긴장과 피곤으로 지치고 힘든 아이들에게는 잠시나마 먹고 웃고 떠들 시간이 필요했다. 율이 중학교 때부터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은 외모며 성격이 제각각이지만 식성이 비슷해서 소화가 만들어주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쇠를 삼켜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식욕이 왕성한 나이였다. 먹고 돌아서면 금방 다시 배가 고프다고 하는 청춘이었다. 입시에 짓눌려 숨이 막힐 텐데도 의젓하게 버텨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소화는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고 싶었다. 소화는 아직 메뉴를 정하지 못했다. 냉장고가 텅 비었다. 언제 시장에 다녀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뻐꾸기 시계가 짧게 한 번 울었다. 소화는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돌리고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1시 30분이었다. 남편 경수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잠을 깼지만 소화는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경수는 아침에 소화를 깨우지 않고 빈속으로 집을 나갔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드물었다. 경수는 이따금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밥을 먹었냐고 다정한 목소리로 소화에게 물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외식을 하고 싶은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오래전 율을 임신했을 때 소화는 입덧이 심해서 2달 동안 거의 먹지 못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소화 때문에 경수는 전전긍긍했다. 과일로 끼니를 대신하는 소화가 안쓰럽고 딱해서 경수는 웬만해서는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2달 뒤 입덧이 사라지자 소화는 끼니 때마다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 먹지 못해서 헬스했던 얼굴은 혈색이 돌았고 태동을 느낀 뒤로 뿌듯하게 배가 불러왔다. 끼니를 걱정하는 경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소화는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더듬고 쓰다듬고 늘어진 뱃살을 만져보았다. 오래전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었던 소화의 자궁은 말라 쪼그라들었다. 이제 다시 아이를 품을 수 없지만 소화의 자궁은 율이 머물렀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입덧은 음식의 역한 냄새에서 시작되었다. 욕지기가 나오면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욕실로 달려갔다. 자궁에 자리잡은 태아는 익숙한 음식의 맛과 향을 거부했다.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평소 즐겨 먹었던 김치며 된장이며 고기가 그토록 강렬하고 독한 냄새를 품고 있는 줄 알았을 리 없었다. 이제 자궁이 텅 비었지만 소화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었던 기억마저 신압으로 잊었다. 배추를 씻고 절여 김치를 담글 때
손바닥으로 느껴졌던 감각을 떠올리기 어려웠다. 고기와 채소, 과일의 맛과 향을 구별할 수 없었다. 냄새가 사라지자 식욕이 떨어지고 몸의 움직임이 느리고 둔해졌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젖버듬이 앉아 있었지만 피로가 사라지지 않았다. 소아는 뻐꾸기 시기가 걸린 벽 쪽을 바라보고 누워 요리 좋아하는 음식 서너 가지를 떠올렸다. 육식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소아는 갈비찜과 닭볶음탕, 잡채를 만들 때 채소를 넉넉히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초코 케이크와 생크림 케이크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생크림 케이크를 선택했다. 불고기 피 잔판을 사면 넉넉할 듯 했다. 과일이며 음료수며 과자를 사려면 아무래도 혼자 손으로 벅찰 듯 싶었다. 뻐꾸기 시계가 요란하게 두 번 울자 소화는 느릿느릿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거실 창으로 들이쳐서 환하게 퍼지는 빛을 방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검은색 스웨터를 꺼내 입고 검은색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지갑을 집어들었다. 현관문을 잠그고 빌라 공용 현관을 나가 한두 걸음 떼었을 때 휴대전화를 챙기지 않고 나온 줄 알았지만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소아는 지어진 지 오래된 빌라 단지를 벗어나서 4차선 차도가 보이는 큰 길로 걸어 나갔다. 대형마트는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날씨가 쌀쌀했지만 볕이 좋아서 버스를 타지 않고 가로수가 서 있는 인도를 따라 걸었다. 보도블록 위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수북했다. 여간에서는 외출을 하지 않았던 탓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 바뀌어버린 계절이 이물스러웠다. 가을이 왔다고 해서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 않았다. 냄새를 잃어버리고부터 모든 일이 심드렁해졌다. 소아는 은행잎을 밟고 서서 심호흡을 했다. 길바닥에 터지고 짓뭉개진 은행 열매들이 널려 있었지만 고약한 냄새는 맡을 수 없었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온 학생들이 보였다. 소아는 비둘기색 교복 재킷을 걸쳤거나 카디건을 입은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낯익었다. 아직 학교가 팔 때가 아니었는데 웬일인지 어깨에 가방을 둘러맨 학생들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 걸어오고 있었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서서 소아는 맞은편 인도 가장자리에 모여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살폈다. 비둘기색 교복을 입은 학생들 무리 속에서 규와 석과 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아는 아침에 등교할 때 요리 재킷을 입었는지 조끼 위에 카디건을 걸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유난히 추위를 타는 아이였다. 물이라면 질색하는 아이였다. 못하는 운동이 없는 아이지만 율은 차가운 물을 싫어해서 수영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차례로 소아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마트로 향하는 소아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집으로 돌아가면 유리 친구들과 함께 도착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 음식을 만들 새도 없이 생일잔치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난감했다. 유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휴대전화가 없었다. 소아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채 화장대 서랍에 처박혀 있었다. 미각이 사라진 뒤로 말이 거추장스러워서 늘 손이 닿는 자리에 두고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지 오래였다. 소아는 소갈비와 손질이 된 닭을 낚아채듯 집어 수레에 던져 넣었다. 마른 미역과 당면이 진열된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찾아냈고 쇼핑 수레를 끌고 허둥거리면서 과일 매드로 건너가서 바나나 한 다발과 파인애플, 배와 귤을 골라 담았다. 눈에 띄는 대로 과자와 음료수를 집어들고 동동거리면서 다시 채소 매대 쪽으로 옮겨갔다.
감자와 양파, 당근, 팽이버섯, 시금치를 수레에 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트에는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식재료와 음료수, 과일 따위로 수북한 수레에 재빨리 대파 한 단을 얹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소아는 빠뜨린 재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피자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소아는 다급한 목소리로 불고기 피자 큰 사이즈 하나를 빨리 포장해달라고 소리쳤다. 주문이 밀려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면서 소아는 고등학생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교실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왜 피자 가게에 몰려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요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피자를 사 먹었다. 17번째 생일날 유리, 규와 석과 현을 불러 생일잔치를 했던 것도 피자 가게였다.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다. 점원이 납작한 상자에 피자를 담아 내밀었다. 소아는 빨간색 끈으로 둘러묶은 피자 상자를 손가락에 끼우고 가게를 나오면서 시험 기간인 줄 까맣게 몰랐던 자신의 무심함을 탓하다가 당황해서 허둥거렸다. 무엇을 더 잊고 놓쳤을지 알 수 없었다. 냄새가 사라지고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소아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유를 챙기지 못할 만큼 정신을 놓고 무기력하게 지내야 할 까닭이 없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베이커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케이크와 피자, 과자, 음료수로 생일잔치를 해야 할 난감한 상황이었다. 안면이 있는 베이커리 주인 남자가 소아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소아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 생크림 케이크를 포장해달라고 말했다. 진열장 문을 열고 케이크를 꺼내면서 초가 몇 개 필요하냐고 남자가 물었다. 소아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상자에 케이크를 담으면서 남자가 힐끗 쳐다보았지만 소아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우두망찰하고 서 있었다. 누구 생일인가요? 남자가 친절하게 물었다. 아들 생일이에요. 고3인데. 소아는 계산대 안쪽 테이블에 놓인 오븐에 갓 구워져 나온 썰리지 않은 식빵을 바라보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폭죽 드릴까요? 큰 초 하나와 작은 초 9개를 꺼내 길쭉한 종이봉지에 넣으면서 남자가 다시 물었다. 소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폭죽 2개를 초가 담긴 종이봉지와 함께 상자 위에 얹고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남자가 무엇을 더 물을까봐 겁이 나서 소아는 서둘러 계산하고 케이크 상자를 집어들었다. 양손에 피자와 케이크 상자를 나눠 들고 인사도 잊은 채 소아는 허둥거리면서 밖으로 걸어나왔다. 소아를 앞질러서 배달된 식료품이 큼직한 박스에 담겨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다. 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박스를 옮겨 놓으면서 거실을 둘러보았다. 볕이 사라진 거실이 조용했다. 소아는 피자와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박스를 주방으로 가져갔다. 앞치마를 두르고 개수대에서 손을 씻다가 바보처럼 유래 나이를 금방 떠올리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다. 소아는 의심하고 추궁하는 남자의 시선을 떨쳐내려고 토막난 닭을 삶고 찬물에 갈비를 담그고 채소를 씻고 썰면서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아들의 나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를 비웃는 남자의 눈빛이 싸늘했다. 날씨가 추워진 줄 모르고 교복 재킷만 입혀 유를 등교시키고 중간고사 날짜가 언제인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당황해서 허둥거리는 까닭이 뭐냐고 묻고 따지는 시선이 집요하고 차가웠다. 남자는 잊고 놓치고 감추려고 하는 소아를 꾸짖고 싶었던 듯 했다. 소아는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었다. 팔팔 끓는 냄비를 들어올리다가 손가락을 데웠다. 닭볶음탕에 어떤 양념을 넣어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허둥거렸다. 갈비찜과 닭볶음탕과 잡채 레시피가 뒤죽박죽 엉켰다. 소아는 칼이며 도마며 국자며 언제부터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사용했던 조리도구들이 낯설었다. 15년 전 분양받아 줄곧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좁고 어두운 주방이 서름하고 불편했다. 어질러진 조리대 앞에 서서 잡채를 무치다 말고 수아는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코끝으로 가져다 댔다. 참기름 묻은 손이 번들거렸지만 고소한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 잡채는 10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양이 많았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갈비찜이 익어가고 있었다. 반쯤 열어둔 주방 쪽창 너머로 이웃들이 밝혀놓은 불빛이 어른거렸다. 소아는 식탁에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간에 생일잔치를 시작할 거라고 일러둔 탓에 배고픔을 참으며 교실에 남아있을 요리 딱해서 마음이 아렸다. 식탁 가운데 자리를 비워놓고 접시에 음식을 담아 날랐다. 밥그릇 4개 밥을 담고 미역국을 놓자 4인용 식탁이 꽉 찼다. 상자에서 생크림 케이크를 꺼내 식탁 중앙에 놓고 후식으로 먹으려고 과일을 준비했다.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파인애플 껍질을 잘라내자 소아가 손목에 찬 팔찌처럼 노란 빛깔을 띤 과육이 드러났다. 파인애플을 썰어 보기 좋게 접시에 담아놓고 턱없이 양이 많은 잡채를 덜어둘 찬압을 꺼내려고 찬장을 뒤지다가 유난히 잡채를 좋아했던 언니 주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가 셋인 주희가 걸어서 10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곳에 살았을 때 소아는 잡채를 만들면 언제나 찬압에 싸들고 언니를 찾아갔다. 외동인 율은 사촌 누나들과 어울리기 좋아해서 먹을거리를 만들지 않은 날에도 소아를 따라 이모 집으로 놀러갔다. 소아가 주희에게 마지막으로 가져다준 음식은 잡채였다. 평소보다 고기를 많이 넣고 참기름이며 깨며 양념을 아끼지 않고 만들어 찬압에 담아간 잡채를 주희는 한 가닥도 먹지 못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고 윤기가 흘러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잡채를 먹은 사람은 잠시 살림을 살아주러 온 주희의 시모였다. 짧은 투병을 끝내고 주희가 죽자 그녀의 시모는 새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지방도시로 떠났다. 멀건 죽마저 개원에게 일수였던 주희에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싸들고 갔던 소아는 그 후로 오랫동안 잡채를 만들지 못했다. 소아는 소파에 젖버듬이 기대앉아 거실 베란다 창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바쁘게 음식을 만드느라 주방이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었지만 웬일인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인 듯 썰렁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밥을 지은 적 없는 낯선 집 같았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는 1년 6개월 전 율이 집을 나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초침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시계는 한순간도 현재의 시각을 가리켜주지 않았다. 의미 없이 째깍거리던 초침 소리가 요란하고 난폭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곡괭이와 쇠망치를 휘두르면서 벽을 부수고 있었다. 소아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거침없이 무기를 휘둘러댔다. 벽에 걸린 둥근 시계가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찻잔과 접시, 기념품을 넣어둔 장식품이 넘어지자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날렸다. 바위돌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32인치 구형 텔레비전 수상기가 바닥으로 굴렀다. 소아의 등 뒤로 벽과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거실 바닥을 찍어 눌렀다. 부서지고 갈라진 벽 틈으로 녹슬고 휘어진 철근이 보였다. 한 무더기에 먼지 구름이 폐허로 변해버린 집의 잔해를 덮고 삼켰다. 소아는 길 위에 있었다. 분홍색 보자기에 싼 찬압을 손에 들고 도망치듯 허둥거리면서 걷다가 뒤돌아 보았을 때 집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누군가
가만히 다가와서 손을 잡았다. 소아는 악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손을 잡고 서서 비둘기색 교복 재킷을 입은 팔과 너울다란 등과 단단한 어깨를 가만 눈으로 더듬었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순간 아이가 사라질까 두려워서 보자기에 싼 찬압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율은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고 소아를 따라 걸었다. 돌아갈 집이 사라졌지만 율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 소아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율은 알고 있는 듯 했다. 잡채가 담긴 찬압을 들고 율과 함께 가야 할 장소는 한 곳뿐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율의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소아는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자동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4차선 차도 건너편 쪽으로 주위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텅 빈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은 소아와 율 단 둘뿐이었다. 소아는 신기루처럼 보이는 도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율이 언제부터 길에 서 있었는지,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물을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잔 탓에 소아는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시간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속도로 흐르지 않았다. 멈춘 시간에 갇혀있는 사람은 흐르는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귤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줄 몰랐다고 율이 말했다. 악몽을 꾼 사람은 소 혼자만이 아니었다. 길고 긴 꿈에서 깬다고 해도 율과 소아는 뭉텅이로 잘려나간 시간을 되찾아서 살 수 없었다. 섬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은 석이었다. 율은 현의 손을 아프도록 꽉 붙잡고 땅 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4월의 섬은 유채꽃이 한 송이도 피어있지 않았다. 흔하고 흔하다는 돌멩이 하나 눈에 띄지 않고 웬일인지 오가는 사람조차 볼 수 없었다. 파도가 높은 바다를 보고 서 있었지만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래전 엄마의 품에 안겨 이모와 함께 그 섬에 왔던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다. 노란 유채꽃이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섬이 아름다웠다고 했던 엄마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현과 석은 섬이 처음이었다. 섬은 단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았던 곳처럼 황량했다. 초갈 것이 없는 아이들은 무덤 속처럼 조용한 그곳이 섬뜩하게 무서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큐가 올라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세 아이 중 누구도 먼저 선뜻 말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없는 항구에서 몇 날 며칠을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배가 고픈 줄 몰랐고 졸리지도 않았다. 세 아이 모두 맨발이고 옷이며 먹을 거를 챙겨 넣어온 배낭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타고 온 커다란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물결이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위태롭게 떠 있었다. 먼 바다 쪽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 아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항구에 붙박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졌다. 메아리 없는 울음과 누군가를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들은 바다 위를 떠도는 피탄에 잠긴 목소리를 들었다. 절망에 빠져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와 아버지 외침을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아이들은 큐가 무트로 올라오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웃등거리며 중심을 잃고 쓰러진 배가 바닷속으로 잠기기 전에 구조선이 도착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커다란 배는 천천히 조금씩 가라앉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배의 침몰을 늦추지는 못했다. 아이들은 그럴 수만 있다면 바다로 뛰어들어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는 배를 끌어올리고 싶었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항구에서 아이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바닷속이 얼마만큼 깊은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섬으로 가는 바닷길이 길고 험난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유리 여행을 떠났던 날 새벽, 엄마는 김밥을 싸고 간식을 챙겨주면서 말했다. 4월의 섬은 유채꽃이 한창일 거야. 꽃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엄마는 환하게 웃었다. 노랗게 물이 지어 피어있는 유채꽃밭에서 젖먹이를 품에 안고 이모와 나란히 서 있었을 때 젊고 건강한 언니의 죽음을 짐작도 하지 못했던 엄마가 아들이 여행을 떠나는 날 새벽에 사유스러운 생각을 했을 리 없었다. 생명이 자라지 않는 섬에서 귤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껏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날들이 지나간 듯 율은 지쳤고 피곤이 몰려왔다.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에 응답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엄마에게 돌아가려면 나이를 지우고 다시 갓난아이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았다. 배는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보이지 않았다. 구조선은 오지 않았다. 흰 꽃송이와 울음소리가 떠다니는 바다 위로 고기잡이배 한 척이 나타났을 때 새아이는 동시에 미끄러지듯 강기슭 쪽으로 달려갔다. 늙고 선량한 어부가 부지런히 노를 저어 강기슭에 배를 대자 아이들은 큐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크고 건장한 큐의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등에 둘러앉은 어부가 힘겹게 땅 위로 발을 내디뎠다. 우리 땅은 물속을 떠돌아다녔던 큐의 젖은 몸이 마른 땅 위에 눕혀졌다. 어부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큐의 젖은 몸을 반듯하게 펴주었다. 아이들은 큐의 머리와 가슴과 발을 어루만지면서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5개 발가락이 온전히 붙어있는 큐의 차가운 발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을 때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4월의 따뜻한 바람이 율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파란빛이 도는 이파리 위로 내장의 꽃잎이 맞붙어 피어있는 노란 유채꽃을 보았다. 생명이 심기지 않은 황량한 땅 위로 노란 꽃들이 다투기라도 하듯이 피어나고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자 섬은 온통 노란 빛으로 물결을 치며 출렁거렸다. 노란 물결로 굽이치는 유채꽃이 아름다웠다고 율이 말했다.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작아지는 아이의 손을 느끼면서 소아는 조용히 고개를 주걱거렸다. 텅 빈 차도를 건너기 전에 소아는 발에 꿰어 신은 구두를 벗었다. 맨발로 아이와 나란히 서 있는 소아의 등 뒤로 노란 꽃들이 나비가 되어 날았다. 소아는 차도 한가운데 불현듯 멈춰 섰다. 율이 노란 나비가 되어 날아가기 전에 품에 안고 싶었다. 오래전 유채꽃이 만발했던 섬에서 그랬듯 잠든 아이를 안고 꽃밭을 논일고 싶었다. 소아는 분홍색 보자기에 싼 찬압을 처도 위에 내려놓고 몸을 낮춰서 율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첫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처럼 작아진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소아의 품으로 뛰어들어봤다. 소아는 노란 나비를 향해 옹알이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작고 가느다란 10개의 발가락을 차례차례 어루만졌다. 굳은 살 하나 없는 연약한 두 발이 소아의 자궁에 움츠리고 있었을 때처럼 조용히 꿈틀거렸다. 소아의 품에 안기자 율은 두려움을 잊었다. 먼 길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율은 슬픔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무구한 아이가 되었다. 텅 빈 4차선 도로는 율이 살아야 했던 시간처럼 한정없이 길게 뻗어 있었다. 소아는 서두르거나 망설이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갔다. 주희가 살았던 아파트는 까마득하게 멀어서 닿을 수 없는 세계 같았다. 소아는 맨발에 닿는 찬 기운을 느끼지 못했다. 돌멩이에 채인 발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눈치채지 못했다. 유리 주먹을 쥔 작은 손으로 소아의 가슴을 더듬었다. 소아는 노란 물결을 이루어 피어있는 꽃밭으로 가서 유리에게 젖을 물리고 싶었다. 소아는 주희가 살지 않는 주희의 집을 향해 머뭇거리지 않고 걸어갔다. 유리 살지 못한 시간을 되찾아 주려면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걸음마를 배웠던 아이를 위해 소아는 다시 몸을 내주고 엄마가 되어야 했다. 노랗게 물이 져 출렁거리던 꽃이 지고 있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유채꽃밭에서 열매를 담은 꼬투리가 아우성치며 돋아났다. 품에 안은 아기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아져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다. 소아는 깊은 숨을 내쉬면서 주희가 살았던 아파트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갔던 길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멀게 느껴졌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길 위에서 소아는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품을 수 있었다. 아파트 중앙 현관으로 이어진 돌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돌계단 옆으로 이파리를 떨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사람들의 발길에 터지고 뭉개진 은행 열매들이 길바닥에 함부로 흩어져 있었다. 몸을 구부리고 앉아 바람을 따라 굴러온 터진 열매 하나를 손으로 집었다가 역겨운 냄새를 맡고 진저리 쳤다. 열매를 만진 손에서 구릿터분한 냄새가 진동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소아는 은행 열매가 널린 길에 주저앉아 정신없이 마른 구역질을 했다. 구역질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아무것도 개어내지 못하고 마른 구역질을 하면서 소아는 밋밋한 배를 손바닥으로 가만 어루만졌다. 입덧은 아이가 제 존재를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였다. 이제 소아는 냄새가 사라진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역하고 구린 냄새를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상처난 열매가 구르는 길가에 오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구역질이 멎자 소아는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고 주위의 집 창문 쪽을 일별하고 율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맨발로 뒤집어서 걷기 시작했다. 손바닥으로 밋밋한 배를 어루만지다가 소아는 잠을 깼다. 격렬했던 구토는 사라지고 허기가 밀려들었다. 소파에 모로 누워 손바닥으로 두 발을 더듬어 만졌다. 발바닥에 닿았던 차고 단단한 땅의 감촉이 생생했다. 길바닥에 나뒹굴던 은행 열매를 떠올리자 금방이라도 구린내가 진동할 것 같았다. 소아는 담요를 걷고 일어나 어둑어둑한 거실을 둘러보았다. 소파에서 잠든 소아를 깨우지 않고 담요를 덮어둔 경수는 어디에 있는지 기척이 없었다. 소아는 베란다 창 너머로 이웃들이 밝혀놓은 불빛에 의지해서 주방으로 건너갔다. 주방등을 켜자 빈 식탁 의자와 차갑게 식은 음식이 보였다. 파인애플 껍질이 널린 주방 조리대 위에 노란 과육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소아는 싱크대 서랍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파인애플 껍질을 주워 담고 접시에 수북한 과육 한쪽을 집어 입에 넣었다. 입가에 흘러내리는 과즙을 손바닥으로 훔치면서 소아는 다시 파인애플 한쪽을 집어들었다. 이 사이에서 씹히는 시고 달콤한 과육의 맛을 느끼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토해내지 않았다. 안방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다. 뻐꾸기가 성마르게 10차례 연거푸 울었을 때 접시에는 과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생일잔치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소아는 텅 빈 거실을 발맘 걸어 불빛이 새어나오는 유리 방으로 갔다. 방문 앞에서 무춤 서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싱글 침대와 옷장, 책상과 책꽂이가 기역제로 놓인 작은 방은 창문이 빈틈없이 닫혀 있었다. 방은 유리 여행을 떠난 날 그대로였다.
큐가 올라왔어. 방문을 등지고 책상에 앉은 경수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고 소아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소아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구나. 액자에 끼워진 유리의 사진을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면서 경수가 말했다. 오래 기다렸는데, 정말 오래 기다렸었는데 다행이야. 액자 틀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경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소아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경수에게 말하고 주방으로 건너갔다. 생일잔치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았다. 경수는 차갑게 식은 음식을 거둬 가스불에 데우는 소아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소아는 내 아이 몫에 국과 밥을 식탁에 놓고 두 사람이 먹을 밥과 국을 챙겨 경수와 마주 앉았다. 아이들이 먹기를 기다렸다가 소아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당신 괜찮은 거야? 미역 건더기를 건져 먹는 소아를 물고러미 바라보면서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리 다녀갔어요. 미역 건더기를 천천히 씹어 삼키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소아가 대답했다.